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OCI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분이라도 OCI라는 기업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 있는 폴리실리콘 등의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코카도 관심 종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집을 진행 중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코카가 관리하는 종목 노트를 통해서 기업 내용과 실적 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재료를 사용한 그 태양광 패널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패널이 우리가 많이 이제 OCI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OCI 회사는 이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초화학 제품 다양하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회사의 개략적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 약 한 3조 4,105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회사이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의 103위 정도 그 시가총액 순으로 볼 때 103위 정도 위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 예전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2016년부터 이렇게 0.51%, 1.43%, 0.79% 나오다가 2019년, 2020년 두 해 동안 사실 적자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전혀 잡히질 않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배당 수익률도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배당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특히 배당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게 외인이죠. 외인들이 크게 비중을 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인들의 비중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8.72% 정도 외인들이 OCI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폴리실리콘 등과 같은 태양광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기보다는요,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특별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보시면 매출 비중 추이가 있죠. 2020년 데이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이 베이직 케미칼이라는 섹션, 베이직 케미칼 섹션, 그다음에 카본 케미칼,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베이직 케미칼이라고 하는 사업군인데요. 이 베이직 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폴리실리콘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기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에 있는 제품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과산화수소, TDI 이런 주로 원료를 생산하는 거고요. 이 원료가 또 다른 회사에서 필요로 한 가공 보조제라든지 또 촉매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무기화학 제품의 생산군이 바로 이 베이직 케미칼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폴리실리콘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2017년부터 2018, 19년 가면 갈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걸 느끼시죠? 반면에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나머지 두 쪽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제품명은 이제 카본 케미칼이라고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카본이죠. 그러니까 석탄, 석유, 화학 제품 등이 생산되는
그런 분류 사업 영역이 바로 이 카본 케미칼이라는 사업 영역뿐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카본 블랙이라든지 뭐 피치라든지 벤젠 등을 여기서 생산하게 되는 그 산업군인데 주로 이제 기초 소재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컨센서스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최근에 이 OCI가 2차 전지 산업에도 지금 진출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카본 케미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카본 케미칼 사업부에 그 배터리 2차 배터리 음극재 음극재 중에서 이제 그 흑연을 이용한 음극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천연 흑연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단가도 그렇고 또 사용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OCI에서 이 카본 케미컬 이 사업군에서 이 인조 흑연을 만드는 그죠? 인조 흑연을 만드는 그런 또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2차 전지 사업에도 진출을 했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 또 그게 하나의 모멘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큰 포션은 아닙니다만 이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광 발전 그죠? 발전 사업 자체를 한다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는 걸 떠나서 아예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어서 민간 발전 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북미 시장 이런데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개발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발전 에너지를 직접 개발하는 쪽에 에너지 솔루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큰 두 축의 케미칼, 그죠? 무기화학 제품 생산, 석탄 석유화학 제품 생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조금 카본 케미칼 2차 소재에 대한 그 배터리 음극재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실적으로 크게 잡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게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많은 공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OCI가 비슷한 영업을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또 들어본 회사들이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SK 케미칼, 롯데 정밀화학이 같은 화학 업종의 섹터로 분류돼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 OCI랑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는 SK 케미칼 정도가 좀 비슷한 수준의 경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SK 케미칼에 비해서는 매출액도 좀 더 높은 편이고요. 물론 이건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OCI가 영업 적자를 좀 봤죠. 영업 적자를 봤는데 SK 케미칼은 또 흑자를 본 이런 또 더 매출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흑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또 그런 단순하게 SK 케미칼과 비교를 하자면 그런 상태고요. 포 같은 경우에 SK 케미칼은 지금 15.62 정도.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포를 받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작년도 적자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포가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전망되고 있는 PER 또 내년 내후년에 대한 PER은 잠시 후에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를 한번 볼 텐데요. 컨센서스가 지금 총 보시면 총 3군데, 총 9군데 정권사죠. 8곳이군요. 네, 8군데 정권사가 지금 리포트를 내고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는 9월 1일 날 KB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에서 나온 그런 리포트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서머리 요약만 한번 보자면 제목만 한번 쭉 볼게요. KB증권에서 9월 1일 날 발표했던 리포트는 전형적인 바이 앤 홀드 전략이 가능한 기업이다. 목표 주가도 상향시켰고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충족할 예상이다. 하는 그런 서머리로 리포트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대신증권에서는 8월 27일 날 변화의 시작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썼고요. 여기에도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음극재 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조 흑연 산업, 이건 이제 카본 케미컬이라는 사업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석탄 석유화학 제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인조 흑연을 만들어내면서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산업에 진출을 발표했다 하는 걸 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날 8월 26일 날에는 현대차 증권에서
폴리실리콘 시장 중국 정설보다 ESG 이슈가 더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요.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주 많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폴리실리콘 업체들 이 OCI뿐만이 아니라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주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폴리실리콘 가격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관련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유럽까지 확대 중이다 하는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속에서 이런 태양광 제품이 중국산이 사실은 상당히 저가 공세로 우리 한국의 이 폴리실리콘 또는 그 패널, 태양광 패널의 사업에 상당히 타격을 줬던 게 사실이고요. 그 때문에 OCI가 사실은 작년까지도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내몰렸었는데 요즘 최근 미국과 중국에 있던 이런 무역 분쟁 속에서 이 중국산 태양광이 이제 더 서서히 이렇게 수출될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더 이상 중국산 값싼 패널을 이렇게 도입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퀄리티의 한국산 이 패널을 더 선호하는 그런 또 상황으로 바뀌면서 OCI 같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OCI 입장에서는 좋은 리포트들이 나와 있고요. 이건 당연히 OCI에 대한 산업 전망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 등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최근 리포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분을 잠깐 보면 이 회사는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 대주주하고 이제 특별 관계인이겠죠. 특별 관계인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분율이 22.24%. 제법 안정적인 대주주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3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또 우호 지분이 22.24%면 적지 않게 많은 비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주주는 지금 현재 연기금으로 잡혀 있어요. 연기금이 10% 이상의 대주주로서 보시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 보유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조금씩 국민연금이 팔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현재는 11.3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주 변동 내역을 보면은 대주주의 지분 변동 내역은 별로 없고요. 연기금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금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OCI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섹터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도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보면 지금 발전 태양광 섹터에 이 OC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 태양광 섹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현재 한 150개 정도 섹터를 매주 관리해서 여러분들께 게시판을 통해서 매주 등수도 알려드리고 하죠. 지금 발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28등을 했죠. 전체 150 섹터 중에서 28위를 차지하는 제법 주도적인 섹터에 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소개를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 발전 태양광이라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 태양광 섹터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선이 있죠.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최근 며칠 전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우상향하는 가운데 있다가 올해 5월 달부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를 좀 만드는 그런 하락 추세를 조금 만드는 분위기를 연출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9월 초에 들어서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일단 도달을 할 것이고 전고점에서 저항 테스트를
받겠죠. 저항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경우라면 또 새로운 레벨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이 OCI뿐만이 아니라 이 발전 태양광에 포함되어 있는 이 발전 태양광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이 다 함께 같이 잘 나가는 상황이 있다. 특히 오늘도 상당히 주가가 안 좋으면서 주가가 아니라 지수가 안 좋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OCI는 오늘도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방향성을 만들어줬다. 그게 바로 이런 어떤 섹터 테마군이 같이 가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발전 태양광에 속해 있는 꼭 비단 OCI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을 다 같이 좀 함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고요. 우선 발전 태양광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현재 13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3종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KCC라는 종목입니다. KCC라는 종목이 가장 핫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OCI가 두 번째로 지금 퍼포먼스를 잘 만들어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2주 저가 대비 현재 232.97%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6.42%로 3주 연속 계속 이렇게 4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도 또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5주 연속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KCC, OCI, 윌링스라는 요 세 종목이 지금 상위 랭킹에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신성 ENG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한번 계속 좋은 관점으로 가져가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는 뭐 특별한 내용이 지금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실리콘의 업황이 상당히 호조가 되고 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뉴스로 최근 뉴스에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극재 진출도 음극재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OCI도 2차 전지 소재에 이렇게 같이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OCI에서 ESG 위원회를 만들어서 출발을 시켰는데요. 이 ESG라고 하는 것은 environment하고 그 다음에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경영 화두가 되고 있죠.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친화적인 또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맞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하는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지금 또 많은 회사들의 화두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도 그런 대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ESG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또 그쪽으로도 경영을 더 강화한다는 뉴스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OCI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또 신사업도 찾아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사업의 아이템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계략적인 내용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부터 좀 실적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제가 관리하는 노트에 보시면 이렇게 연간 실적을 또 분기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실적들 영업이익이라든지 EPS 매출액을 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실적을 파악을 하는데요. 이 실적을 파악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다른 영상 코카의 아카데미라는 영상을 통해서 성장 기업을 찾아라고 하는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들어보시고 조금 더 보충적인 내용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에다 지금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우선 키워볼까요?
자, 우선 보시는 것은 오시아의 연간 실적입니다. 여기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2012년부터 제가 기록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23년 앞으로 2년 후에 컨센서스까지죠. 2021년부터는 사실은 컨센서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2021년은 1분기, 2분기는 실질 데이터고 3분기, 4분기가 컨센서스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그다음에 EPS, 매출액을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영업이익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재무제표의 한 요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2020년에는 마이너스 861억의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861억의 적자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5,691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691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21년에 그 실적 중에서 1분기, 2분기 실적은 나왔죠. 1분기 470억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2분기는 1,663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합치면 한 2,100억 정도 되죠. 2,1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5,691억에서 2,100을 뺀 금액만큼을 지금 더 벌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만 보면 위에 있는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는 1,912, 그 다음에 4분기는 1,701억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3분기, 4분기가 올해 1월에 있던 1분기에 있던 그 다음에 2분기에 있던 올해 상반기에 있던 1분기, 2분기 실적보다는 더 확연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21년 전체의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컨센서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충분히 5,691억은 달성할 개연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인데 지금 현재 5,69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은 1분기, 2분기 실적과 3, 4분기 예상을 합치면은 약 5,74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는 earning per share죠. 한 주당 얼마의 얼마의 이익을 보느냐 그런 의미인데요. 2020년은 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17,788원, 내년에는 2만원, 내후년에는 2만 1,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17,788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1, 2분기 실질적인 데이터와 3, 4분기의 컨센서스를 합치면은 약 18,648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오히려 더 높은 실적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죠. 매출은 말 그대로 매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업이익이나 EPS는 경우에 따라서 잠깐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상황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매출액이라는 것은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매상이잖아요. 매상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당연히 EPS가 올라갈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더 상향된 가격이 금액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그 기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보시면은 지금 2018년, 16년,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보였잖아요. 그죠?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때는 주가가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영업이익도 이렇게 훼손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당연히 EPS도 훼손을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된다. 영업이익과 EPS가 살짝 떨어지더라도 매출액이 받쳐준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모습으로는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액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또한 지금 올해 보시다시피 2조 9천억 정도 지금 매출액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라면 지금 1, 2분기 실질적인 데이터하고 3, 4분기 컨센서스 합치면은 2조 9,516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에 해당하는 컨센서스가 이렇게 분기적인 것을 다 더했을 때보다 더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여기에 있는 분기별 실적 전망이 잘 성취가 되었을 때 이야기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올해 2021년을 좋게 보는 이유는
2020년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471%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작년에도 42%의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높은 세 자릿수인 471%의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이제 안 좋아졌죠. 2018, 19년이 안 좋았고 작년에 일부 회복세가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저 효과들이 이제 2021년 올해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성장률 471%, 그다음에 실질적인 성장액도 약 354%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평가와 증가 평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전체 평가는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의 성장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2020년에 945억이 더 늘어났고 2021년에는 6,552억이 더 늘어난다 하는 실질적인 증가액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평가는 플러스 특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야 그 기업의 성장성이 돋보인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올해의 엄청난 성장성과 함께 내년 2022년에도 약 16%의 성장성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은데요. 실질 증가액에 대한 평가가 올해는 354%로 상당히 높게 성장을 하지만 올해가 너무 또 갑자기 높아 버리니까 내년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대비 6,552억의 성장 그 절대액이 영업이익에 대한 금액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913억만 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백분율로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80%가 됩니다. 저는 이 증가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마이너스 10%까지는 이해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10%까지는 증가평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사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마이너스 80%가 된다면 전체적인 평가가 두 자릿수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대한 증가평가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성장성이 물론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그 성장의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가파름이 조금 둔화된다. 그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둔화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2022년이 이제 코앞이죠. 벌써 이제 3분기를 지나서 조만간에 4분기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2022년의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OCI는 물론 컨센서스 실적이 2022년의 실적이 물론 그때 컨센서스가 변동이 되고 또 실질적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EPS가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컨센서스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022년 상반기, 그러니까 아마 한 1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주가의 정체성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제 이런 전망들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전망을 유심히 봐야 되는, 또 그 증가폭을 유심히 살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영업이익이 좋게 늘어나고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 퍼센테이지로 잘 계산하고요. 또 실질적인 증가액도 퍼센테이지로 잘 계산해서 비교해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적으로 그 상승률의 둔화라든지 또 상승률의 증가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숫자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자, 그 다음 칸을 제가 이제 가치평가라는 칸으로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는 0.49, 올해는 0.02, 내년에는 0.43, 그 다음에 2023년에는 3.38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통 어떻게 계속 설명을 드리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이해하시고 있으시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가치평가는 1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1보다 낮은 수준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높으면 고평가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그 3.38이라고 되어 있죠. 1이 적정 수준이라고 봤을 때 3.38이라면 분명히 1보다 초과된 아주 고평가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실적이 그대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2023년에 전망하고 있는 예상치의 PER입니다. 그 예상치 PER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아까 보는 FN 가이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각그 Financial Highlights 그래가지고 이 FN 가이드의 스냅샷을 보시면은 이건 뭐 지금 저는 HTS 증권 저희 대신증권 HTS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지만 이거와 똑같은 FN 가이드의 데이터가 네이버에도 나오죠. 네, 잠깐 보여드리면 자, 뭐 네이버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권 HTS에 다 그 기업 분석 그 섹션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국내 정시로 가셔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시면 종목 분석에 이런 그 파이낸셜 서머리 해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연간 분기로 나오거든요. 이건 FN 가이드에서 네이버에도 제공하고 FN 가이드에서 각 증권사 HTS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보시면 PE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ER. 지금 보시면은 2021년, 2022년, 2023년. 물론 여기에는 E라고 돼 있죠. 네, E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상이다, estimate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2020년까지는 이미 다 발표되어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고요, 그죠? 2021년 아직 2021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1, 2분기만 발표됐기 때문에 아직도 컨센서스 상의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쭉 내려가시면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다 있죠? 다 있으면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 부분에 PE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E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올해의 PER은 1.22배. 그다음 죄송해요. PBR이고 여기 PER 올해 PER은 7.98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6.86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6.76.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우리 경쟁 업체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잠깐 비교했던 오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SK케미칼이 있었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ER이 약 10 정도였죠. 그죠? 단순하게 SK케미칼과 OCI 비슷한 업종이라고 이렇게 비교한다고 판단했을 때 경쟁사니까요. 판단했을 때 SK의 PER이 우리 OCI PER보다는 사실 더 높죠. 거기는 1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주가적인 측면, 실적 대비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OCI가 더 싼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 SK케미칼에 비해서는 좀 더 싼 가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종 평균이 10에서 15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7, 8 정도 수준이라면 그죠? 6, 7, 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산업 평균, 업종 평균보다도 지금 OCI는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작년 19년, 20년, 2020년 그 전에 19년에 적자폭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도 여전히 저평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PER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로 이 가치평가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있는 가치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보다는 낮아야 된다. 올해는 지금 0.0이 상당히 낮거든요. 특히 1 중에서도 0.5 미만이면 완전히 초저평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보다도 더 낮은 수준, 0.02는 거의 뭐 0에 수렴하죠. 아주 낮은 수준. 그 다음에 올해 말고 내년에도 0.43, 그죠? 0.5 밑에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 반드시 상승한다가 아닙니다. 주가는 그 어느 누구도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책임질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실적에 수렴한다는 큰 틀에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맞아져가야 되는 그렇게 그 방향을 추세를 따라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게 내일부터 시작될지 한 달 후부터 시작될지 6개월부터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자체를 아는 걸로 뭐 누가 나와서 말을 한다든지 그걸 확신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든지 하는 건 전부 다 틀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다. 믿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업종과 또 이 어떤 회사의 지금 사업 영역에 반해서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주가가 다음 주부터 올라서 뭐 몇 프로를 오른다. 얼마 이상이 되면 지금 현재 OCI 주가가 얼마인데
지금 OCI 주가가 오늘 14만 3천 원 종가잖아요. 14만 3천 원인데 이 OCI 주가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16만 원이 될 거야.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걸 믿으면 그냥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도 못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으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자, 그다음 칸에 RO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ROE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금융에 네이버에다가 ROE만 치면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HTS상 같은 경우도 ROE가 있잖아요. ROE 옆에다가 물음표 갖다 대면 지배주주 순이익 나누기 지배주주 지분 곱하기 백분율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이 내용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네이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ROE가 최대 주주들의 그 순이익을 평균 퍼센테이지화 한 거구나 정도의 개념만으로도 이해하시면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ROE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기본적으로 ROE는 10% 이상이 되어야 좋습니다. 10% 이상이 되어야만 이 기업이 성장에 대한 어떤 이익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구나. 성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들, 이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들의 주인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적다면 그 기업의 주 목적인 이 기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이익 창출이잖아요. 이익 창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존재 가치에 그만큼 훼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ROE인데요.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최소한 10% 이상 되어야 그때부터 내가 돈을 투자한 주주로서 이 정도 이익을 챙겨가는 것은 좋다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0이 안 되면 큰일 나느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 이 ROE가 뭐 7이라도 5라도 그 다음에는 7이고 그 다음에는 12이고 17이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성장성을 확보하고 아마 모르지만 주가도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ROE ROE 지금 잠깐 살펴보시면은 2021년 올해의 예상 ROE는 16.65죠. 내년에는 16.57 내후년에는 14.62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올해를 정점으로 2022년과 2023년에 ROE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물론 10% 이상의 좋은 영업 좋은 이익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점점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줄어들어.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전전같이 줄어들어라고 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좋은 수준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세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 그래서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만큼 가치 평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것도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만큼 주가가 실적에 대비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거죠.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카는 ROE나 EPS, BPS, 또 현재 주가라든지 PER, PBR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합니다. 적정 주가를 산출해서 이 적정 주가가 어떤 원리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는 사실은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일종의 어떤 공식으로만 가는 건데 단순하게 어떤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공식에 어떤 또 가중치를 줄 부분 또 여러 가지 평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계산된 적정 주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뭐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네이버에다가 적정 주가 계산법이라고 하는 내용만 쳐도 다양한 적정 주가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것들 중에 그런 개념이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해냅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적정 주가를 구하죠. 어디서 할 수 있죠? 컨센서스에 보시면은 애널리스트들은 적정 주가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목표 주가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적정 주가라는 말로 각 리포트를 쓸 때마다 이런 적정 주가를 만들어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9월 1일 날 KB증권의 백영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면서 목표 주가를 21만 5천 원으로 발표를 했죠. 그 전에 8월 27일 대신증권의 한상원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이 친구도 21만 5천 원. 그 다음에 8월 26일 날 강동진 현대차증권에서는 19만 원. 예, 이러한 목표 주가들을 쭉 발표합니다. 이 목표 주가들이 지금 여러 회사들이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컨센서스를 발표할 때마다 목표 주가를 발표하는데 물론 목표 주가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의 리포트에는 목표 주가를 같이 넣습니다. 그럼 그 목표 주가를 평균을 내요. 그 평균이 바로 이 친구들이 말하는 적정 주가 또는 목표 주가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이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각 애널리스트들이나 또 여러 분석가들이 조금씩 그 방법은 달리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획일화되어 있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 또 어떤 가중치를 어디에 더 줄 것인가 경험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목표 주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몇 곱하기 몇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미적분 수준의 그런 복잡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간단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만 공식적으로 공식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공식에 대한 결과값이 바로 이 적정 주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마다 어떤 성향이나 또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를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참고의 수준으로 가면 된다. 절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참고 수준으로 가면서 또 참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그죠?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그 적정 주가를 가지고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런 적정 주가를 구하게 되고요. 적정 주가를 구할 때 저는 단순한 적정 주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주가의 밴드를 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점 밴드와 고점 밴드 그리고 그 사이의 적정 주가를 구해서 이 사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14만 1,877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16만 4천원, 내후년에는 16만 9천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차트상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보시면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차트 중에서 이제 주봉 차트에다 주간 차트에다가 이 실적 라인을 그어 놓는데요. 자, 보시면 라인들이 쭉 좀 키워 보면은요. 색깔이 빨간색 라인이 있고 주황색 라인,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라인 5색 라인을 그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초록색 라인 지금 현재 금액이 14만 1,877원. 그죠? 제가 아까 오늘 좀 제가 켜놓고 볼게요. 14만 1,877원. 이 14만 1,877원이라는 게 딱 픽스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약간씩 뭐 몇백 원 단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사용하는 공식 중에 바로 이 주가의 고가, 저가, 종가가 다 포함되면서 그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조금씩은 변하는데 거의 무시할 수준의 변동폭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그냥 14만 1,800원 정도 언저리 그죠?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좀 칠을 해놨는데 선을 그어놨는데 이 정도 선이 올해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적정 주가에 거의 도달했죠. 최근 지금 8월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가격에 도달했다. 반대로 여기 밑에 파란색 선 있잖아요. 파란색 선은 2021년 올해의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보다 더 떨어지는 이 적정 주가 하단 밴드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 밑에 저점 부분, 이 저점 밴드가 얼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1,970원인데요. 이 10만 1,000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실적을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룸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적정 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정확한 어떤 라인을 설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증권사들도 평균을 보고 적정 주가를 이야기하듯이 지금 보면 좀 크게 보면 저는 올해 2021년은 이 빨간색 라인 금액인 21만 4,800원에서부터 저점 밴드인 10만 1,970원까지 이 사이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계산했을 때 가장 적정한 수준의 가격대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 10만 1,000원에 가면 싸지는 거고 21만 4천원 고점 밴드까지 가게 되면 비싸지는 거죠. 일로 가면 갈수록 비싸고 일로 가면 갈수록 싸지는 겁니다. 그보다 더 떨어진다? 그건 좀 이상한 일이고요.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진 거고 이렇게 상한선 고점 밴드인 21만 4천원을 뚫고 올라간다? 이것도 거품이 너무너무 많이 낀 거다. 조심해야 될 영역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밴드, 각 적정 주가 밴드를 저는 참고로 매매에 활용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더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갈 때는 21만 원까지 올라가도 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올해 실적에서 충분히 올라가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야. 그 말은 우리가 21만 원까지 올라갈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도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가의 위치가 10만 원 부근에 있었다면 1차적인 목표가 14만 원 적정 주가까지만 가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언저리까지 왔다면 지금부터는 아니야. 정말 이 기업의 모멘텀이 좋고 성장성이 좋다면 21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게 무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진행형, 우상향의 진행형,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TFT 시스템 상에서는 이런 추세가 새롭게 탄력성 있게 붙고 있다. 그죠? 추세가 지금 새로운 탄력성의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온다든지 너무 심한 조정은 안 되겠지만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이 주간 스토캐스틱 주봉 차트 상에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또 우리 그 키노트 시간에 알려드렸죠. 주봉 차트에서 제가 라인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뭐 매수 타점을 찾는다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지난 8월 말에 매수 타점이 나왔었죠. 타점이 나왔고요. 뭐 한번 그 영상을 찾아보셔도 좋은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피보나치 선으로 보면 지금 12만 9,100원, 12만 9,100원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 12만 9,000원을 깨면 잘못하면 밑에 있는 저점 밴드까지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12만 9,000원을 잘 지키는 선이라면 12만 9,000원을 잘 지키는 선이라면 여기에 조정받고 올라간다면 21만 4천원까지 적정 주가의 고점 밴드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선이 있죠. 주황색 선이 18만 3천원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사들, 그죠?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면서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평균입니다. 적정 주가의 증권사들의 적정 주가는 18만 3천원까지 보고 있네요. 그죠? 아마 전 고점과 상당히 비슷한 전 고점이 2018년에 있었네요. 그죠? 전 고점의 수준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지금으로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50%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도 있겠다. 다만 떨어졌을 때 지금 가격에서 떨어질 때는 많게는 30% 가까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언제? 2021년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16만 4천원이기 때문에 그건 주로 어떻게 보냐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는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2022년을 4개월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가 14만 1,000원을 타치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적정 주가가 얼마냐면 16만 4천원이기 때문에 16만 4천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봐도 되겠다. 내년까지의 실적을 서서히 이제 끌어와도 되니까요. 그죠? 그 끌어옴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은 2021년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다소 둔화될 것이다. 그 둔화되는 것이 아마 상반기 중에 둔화가 상승이 끝내고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내년 뭐 한 4월, 5월까지는 좀 상승의 방향을 가지고 가도 좋겠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CI는 전체적으로 저는 계속 물량을 매집 중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을 통해서 저는 계속 매집하는데 상승할 때 따라잡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주가가 팡팡 올라가는데 따라잡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일봉상에 일간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약간 단봉이 나오는, 그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구간이죠. 네, 이런 구간은 상당히 중요한 추매의 자리다.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추매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레벨단 위치가 지금 146,500원까지 올라갔죠. 예, 146,500원. 현재 이제 레벨단 이야기, 제가 기술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레벨단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레벨단 상황으로는 레벨업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긴 한데, 이런 구간이라 하더라도 레벨단이 이제 만약에 더 벌어지게 되면 또 매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한데, 그건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앞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코카 행복한 주식 투자 코카 그 멤버들 여러분들께 그 기술적 분석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코카 멤버십 중에서 이제 펜트하우스 부분은 아주 수치까지 정확하게 제가 찍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OCI는 상승할 수 있는 갭이 있다. 여러 개 룸이 충분히 남아 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시고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때 특히 한 12만 9천 원 언저리까지 조정이 잘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절한 타이밍 때마다 물량을 더 모아 나가시면, 그러면서 계속 비중을 키워 나가시면 OCI도 흔히 코카가 말하는 핵심 주도주로서 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장시간 또 설명이 되어버렸는데요.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또 성실히 답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